안녕하세요. 달빛 야와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꽤 많은 하인과 구두쇠 양반. 경상도 어느 마을에 김진사라는 양반이 살았다. 그의 기와집은 마을에서 가장 크고 화려했으며 곳간에는 쌀과 보리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하지만 그 곡식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곳간 문에는 언제나 커다란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고 김진사는 하루에도 몇 번씩 그 자물쇠를 확인하곤 했다. 곡식은 쌓아둘수록 복이 되는 법이다. 아무도 손대지 못하게 하라. 김진사의 목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지면 종들은 고개를 숙이고 한숨을 내쉬었다. 아침 저녁으로 나오는 건 묽은 보리죽 한 그릇뿐이었다. 겨울이 되어 이웃들이 찾아와 양식을 빌려달라 해도 김진사는 단호했다. 이건 내 평생 땀 흘려 모은 것이오. 쌀 한 톨도 내줄 수 없어. 그렇게 마을 사람들은 배를 고르며 겨울을 나야 했고 김진사의 곳간만 날로 불어갔다. 그의 집에는 복동이라는 하인이 있었다. 25살의 복동이는 부지런하고 마음씨가 착해 마을 사람들 모두가 좋아했다. 새벽같이 일어나 마당을 쓸고 밭을 갈고 나무를 하고 물을 깃는 일까지 마다치 않았다. 하지만 그의 얼굴은 언제나 수척했다. 하루 두 끼 보리죽으로는 그 많은 일을 감당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어느 날 저녁 복동이는 우물가에 앉아 물을 기르며 생각에 잠겼다. 마을에 굶는 이가 수두룩한데 저 많은 곡식은 쌓아만 두고 벌레나 먹이시니 언젠가는 한번 골탕을 먹여야지. 복동이의 눈에 장난기 어린 빛이 스쳤다. 며칠 후 김진사는 친척 어른의 회갑잔치에 갈 일이 생겼다. 체면을 중시하는 그는 명주비단 한 필을 선물로 보내기로 했다. 복동아, 안방 장롱에서 제일 좋은 명주비단을 꺼내 상자에 넣어 곳간에 넣어두어라. 내 체면이 달린 일이니 정성껏 포장해야 한다. 네, 나리, 명심하겠습니다. 복동이는 안방으로 들어가 명주비단을 꺼냈다. 정말 고운 빛깔의 비단이었다. 하지만 복동이는 이 비단을 그대로 보낼 생각이 없었다. 복동이는 곳간에서 쥐 몇 마리를 잡아 비단 상자 밑에 몰래 숨겨두었다. 쥐들이 상자 속에서 가만히 있을 리 없었다. 며칠 동안 상자 속 천을 갉아먹기 시작했다. 나리 비단을 정성껏 포장했습니다. 부자기도 제일 좋은 것으로 쌌습니다. 김진사가 나와 상자를 살펴보더니 흐뭇한 표정을 지었다. 역시 내 명주비단은 최고지. 이걸 보면 친척 어른도 내 정성을 아실 게야. 그럼요, 나리. 틀림없이 감동하실 겁니다. 복동이는 웃음을 참으며 고개를 숙였다. 며칠 후 친척 댁에서는 회갑잔치가 한창이었다. 주인 영감은 김진사가 가져온 선물 상자를 받고 기뻐하며 하객들 앞에서 직접 열어보이기로 했다. 자, 내 조카가 가져온 명주비단이라네. 참으로 귀한 선물이지. 영감이 보자기를 풀고 상자를 여는 순간 갑자기 쥐 2마리가 튀어나와 마당으로 달아났다. 하객들이 깜짝 놀라 소리를 질렀다. 어머, 쥐야! 저게 무슨 일이람? 더 놀라운 것은 상자 안이었다. 고운 명주비단이 쥐가 갉아먹어 구멍투성이가 되어 있었다. 이게 대체... 주인 영감의 얼굴이 굳어졌고 김진사는 얼굴이 새하얘져서 벌벌 떨었다. 분명 좋은 비단을 넣었는데 곳간에 쥐가 있었나? 김진사 양반, 명주비단이라더니 쥐밥이 되었구려. 집안 살림을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하시나?
하객들의 수군거림 속에서 김진사는 망신을 당하고 황급히 돌아왔다. 집에 도착하자 복동이를 불러세웠다. 이놈아, 네가 비단을 잘 포장했는데 어찌 된 일이냐? 날이 소인은 안방 장롱에서 꺼낸 비단을 그대로 담았을 뿐입니다. 혹시 곳간에 쥐가 들었던 건 아닐까요? 나리께서 늘 곡식만 아끼시고 보관만 하셔서. 뭐라고? 그럴 리가. 김진사는 할 말이 없었다. 실제로 곡간문을 단단히 잠가두고 아무 신경 쓰지 않았으니 말이다. 결국 복동이에게 벌도 주지 못하고 속만 끓였다. 복동이는 마당에서 혼자 빙그레 웃었다. 계절이 바뀌어 가을이 왔다. 김진사는 쥐사건으로 한동안 조용히 지내다가 새로 산 물건으로 다시 허세를 부리기 시작했다. 바로 중국에서 들여온 먹과 명품 벼루였다. 용문이가 새겨진 그 벼루는 정말 값진 물건이었다. 이 먹과 벼루는 중국 황실에 납품되던 것이라네. 나 같은 양반만 가질 수 있는 보물이지. 이 먹으로 글씨를 쓰면 과거에도 급제한다더군. 김진사는 손님이 올 때마다 서재의 벼루를 자랑했다. 복동이는 그 모습을 보며 또 한 번 꾀를 생각해냈다. 어느 날 복동이는 마을의 석수장이 영감을 찾아갔다. 영감님, 이 벼루와 똑같이 생긴 것을 하나 만들어 주실 수 있으신지요? 같은 모양으로 만들어 검은색을 칠하면 겉모습이 비슷할 것 같습니다. 석수장이 영감은 고개를 끄덕였다. 며칠 후 진짜와 거의 구별이 안 되는 가짜 벼루가 완성되었다. 복동이는 김진사가 자리를 비운 사이 서재에 들어가 진짜 벼루를 가짜로 바꿔치기 했다. 며칠 후 고을 사또가 김진사 댁을 방문했다. 김진사는 기뻐하며 서재로 사또를 안내했다. 사또, 소인의 명품 벼루를 한번 보십시오. 이것으로 글을 쓰면 먹을 한번 갈아보시죠. 그 말에 사또가 조심스럽게 벼루에 먹을 갈아보았다. 그런데 그냥 돌이니 먹이 제대로 갈릴 리가 없었다. 더구나 물을 뿌려 먹으로 갈아대니 검은색이 벗겨지기 시작했다. 이거 벼루가 맞소? 김진사가 벼루를 살펴보더니 얼굴이 하얘졌다. 김진사, 이게 명품이라는 벼루요? 날 놀린 거요? 아닙니다, 사또. 이럴 리가 없는데. 하지만 이미 사또의 기분은 상해 있었다. 사또는 물 한 잔도 마시지 않고 급히 돌아갔다. 김진사는 분노에 떨며 복동이를 불렀다. 서재를 잘 지키라 하지 않았느냐? 아무도 서재에 얼씬도 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그 벼루를 사신 곳에서 속인 것은 아닐까요? 진품이 아니라 조잡한 가짜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복동이의 말에 김진사는 할 말을 잃었다. 실제로 그 벼루를 산 상인이 정직한 사람인지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복동이는 마당에서 혼자 빙그레 웃었다. 진짜 벼루와 명품 먹은 이미 마을의 서당 훈장님께 몰래들여 아이들을 가르치는 데 쓰도록 했다. 두 번의 골탕을 먹은 김진사는 점점 더 인색해졌다. 곡식을 더 많이 쌓아두고 더욱 굳게 자물쇠를 채웠다. 마을 사람들의 원성은 날로 높아지만 갔다. 복동이는 이제 결정적인 한 수를 둘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을 은근히 모아 계획을 말했다. 여러분, 제게 좋은 생각이 있습니다. 내일 저녁 모두 우리 김진사 댁 마당으로 오십시오. 다음 날 저녁 복동이는 김진사에게 말했다. 나리, 요즘 마을에 나리를 욕하는 소문이 자자합니다. 지독한 구두쇠에다가 인색하다는 말까지. 뭐라고 감히 나를? 하지만 제게 좋은 생각이 있습니다.
오늘 마을 사람들을 불러 곡식을 조금만 나누어 주신다면 나리의 명성이 하늘을 찌를 것입니다. 곡식을 나누어 주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나리, 생각해 보십시오. 곳간에 쌓인 곡식은 벌레만 먹습니다. 이미 작년 것도 썩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백성들에게 나누시면 인심 좋은 양반으로 큰 이름을 남기실 겁니다. 훗날 나리의 덕을 기른 비서까지 세워질지도 모릅니다. 김진사의 귀가 솔깃했다. 명예. 그것은 그가 돈 못지않게 좋아하는 것이었다. 마침 마당에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었다. 나리께서 특별히 곡식을 나누어 주신다고 하여 왔습니다. 복동이가 큰 소리로 외치자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 이미 사람들 앞이 되니 김진사는 어쩔 수 없었다. 체면 때문에라도 물러설 수 없었다. 그래. 내 평소 백성들을 아끼는 마음이 각별하니 오늘은 특별히 곡식을 나누어 주겠노라. 마을 사람들이 환호했다. 복동이는 곡간문을 활짝 열고 쌀과 보리를 한 집에 한 말씩 나누어 주었다. 김진사는 쌀자루가 하나씩 비어가는 것을 보며 속이 타들어갔지만 많은 사람 앞에서 어쩔 도리가 없었다. 고맙습니다, 나리. 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사람들은 곡식을 받아들고 기뻐하며 돌아갔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은 김진사가 아니라 복동이를 향해 있었다. 모두가 알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이 복동이의 지혜의 덕분이라는 것을. 그날 밤 김진사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텅 빈 곡간을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졌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이 김진사 댁을 찾아왔다. 나리, 은혜에 보답하여 밭을 일구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장독대도 새로 만들어 드리시오. 지붕에 기와가 몇 장 깨진 것을 보았습니다. 고쳐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각자 할 수 있는 일로 도움을 주었다. 김진사는 당황스러웠다. 평생 돈으로 사람을 부려왔지 이렇게 마음으로 받는 도움은 처음이었다. 복동이가 다가와 조용히 말했다. 나리께서 어제 베푸신 곡식이 오늘 이렇게 배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김진사는 그제야 무언가를 깨달은 듯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후로 김진사는 조금씩 변해갔다. 여전히 인색한 구석은 있었지만 가끔 곡식을 나누고 어려운 사람을 도왔다. 세월이 흘러 복동이는 자유의 몸이 되었고 마을 사람들의 도움으로 작은 집과 밭을 마련했다. 그는 가난했지만 행복했다. 가끔 복동이가 찾아올 때면 김진사는 쓸쓸한 미소를 지으며 말하곤 했다. 네가 나보다 훨씬 부자구나. 진짜 부자는 재물이 아니라 사람을 얻는 자였어. 재물은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나눌 때 복이 되는 것이다. 장원에 뽑힌 아들의 기막힌 사연. 강원도 영월 땅에 김병현이란 젊은이가 살고 있었다. 2살 위의 형과 형수, 그리고 홀어머니, 이렇게 4식구였다. 이렇게 영월에 자리 잡기까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 역적으로 몰려 객지에서 부친과 막내 동생이 세상을 떠나고 남은 가족들이 영월에 자리를 잡은 것이다. 어린 나이에 있었던 일이라 병현은 조부가 나라에 죄를 지어 이렇게 살고 있었다는 것밖에는 알지 못했다. 어머니, 우리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겁니까? 얘야, 지금은 더 이상 묻지 말거라. 나중에 얘기해 주마. 어머니는 집안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았다. 그 바람에 병현은 안동김씨라는 곳과 병현이라는 자기 이름밖에는 아는 게 없었다.
안동김 씨라면 새도 있는 양반인데 우리는 왜 이렇게 사는 걸까? 병연의 궁금증은 날이 갈수록 더했다. 하지만 어머니는 그나마 멸문지화를 면하게 된 것만 해도 다행으로 여겼다. 비록 폐족이 되어 영월 산골에 살고 있지만 자식들에게 화가 미치지 않게 하려는 생각뿐이었다. 그래서 조부의 일을 포함한 모든 과거를 비밀로 묻어둔 것이었다. 어머니, 저 이번에 백일장에 응시하려고요. 장원에 뽑히면 지방관청에 관직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백일장? 어머니는 별로 달갑지 않았지만 그것마저 참아 말릴 수는 없는 일이었다. 마침내 백일장이 열렸다. 각지에서 모여든 유생들 틈에 끼어 병연도 글솜씨를 겨루었다. 시제는 선천부사 김익순을 논박하라였다. 병연은 빼어난 글솜씨를 발휘해 적장에게 무기력하게 항복한 김익순을 통렬하게 비판했다. 그 결과 각지의 유생들을 물리치고 병연이 장원에 오른 것이다. 어머니, 제가 장원에 뽑혔습니다. 이제 어머니를 편히 모시겠습니다. 그래, 장하다. 시제가 무엇이더냐? 역적 김익순을 논박하라는 것입니다. 뭐라고? 어머니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지더니 말없이 눈물만 흘리는 게 아닌가. 왜 그러십니까, 어머니? 뭐가 잘못되었나요? 한참 후에 마음을 진정한 어머니가 입을 열었다. 병연아, 내가 평범하게 살기를 바라서 지금까지 모든 걸 숨기고 살아왔다면 어쩌면 그게 내 잘못이었나 보구나. 네가 논박한 김익순 그분이 내 조부님이다. 역적으로 처단되고 우린 삼족을 멸하라는 명을 받아 도망다녔고 다행히 죄를 경감받아 여기 자리를 잡고 살아온 것이란다. 병연은 그 말을 듣자 모든 게 무너져 내리는 심정이었다. 나 스스로 가문을 욕되게 하다니. 백일장에서 장원을 했다는 소문에 마을이 온통 떠들썩했지만 병연과 가족들에겐 그것이 오히려 고통이었다. 병연은 그날 이후로 마음을 잡지 못했다.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술로 나날을 보낼 뿐이었다. 어머니, 장가라도 보내면 다시 마음을 잡지 않을까요? 큰아들 병하의 말을 듣고는 어머니 이씨는 황씨 집안의 처자를 며느리로 맞아들였다. 병연의 아내는 인물도 곱고 덕이 많은 여자였다. 나 같은 사내에게 시집와 고생하게 되어 미안하오. 아니에요. 부디 지난 일은 떨쳐버리세요. 하지만 병연은 역적의 자손이라는 사실 앞에 관직에 대한 미련도 재물에 대한 유혹도 버린 지 오래였다. 그리고 신분이라도 감추려는 듯 삿갓을 눌러쓰고는 식구를 지어 세상을 풍자하며 돌아다니는 게 일상이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에서 전갈이 왔다. 형님이 돌아가셨다고? 서둘러 돌아가 보니 2살 위의 형 병아가 병으로 이미 이 세상을 떠난 뒤였다. 후사도 남기지 못한 채였다. 우리 큰아이를 양자로 보냅시다. 병연의 아내는 한동안 말이 없더니 결국 그의 뜻에 따라 큰아들을 양자로 보내야 했다. 하지만 병연의 방랑벽은 끝나지 않았다. 다시 죽장을 들고 삿갓을 쓴 모습으로 세상을 향해 떠났다. 어딘가 이르렀을 때 유생들이 모여 글솜씨를 겨루고 있었다. 나도 끼워주시죠. 삿갓을 쓴 남루한 차림의 사내를 보고는 기가 찼다는 표정을 지으며 한 사내가 대꾸했다. 그 뉴신지 모르오만 어디 한번 해보시오. 그런데 병연의 입에서 나오는 식구를 들어보니
예사로운 솜씨가 아니지 않은가. 뉘시온지 함자만이라도 알려주시죠. 잠시 망설이더니 병연이 대답했다. 김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총총히 길을 떠나는 것이었다. 립은 한자어로 삿갓이라는 뜻이다. 그렇게 방방곡곡 방랑길에 만나는 이마다 풍자글을 남긴 김병연을 보고 사람들은 이후로 김삿갓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과거에 급제한 머슴. 이천에 살고 있는 진국은 어린 나이에 부모와 가족을 모두 잃고 떠돌이 신세가 되었다. 그의 주상은 학식과 덕망이 높았고 나라에 많은 공을 세운 이씨 가문이었다. 진국은 나이가 차도록 장가도 못 들고 남의 집 머슴살이를 하며 돌아다니다 박생원이 사는 상주 땅까지 흘러왔다. 그곳에서 진국은 인심 좋은 박생원을 만나 열심히 농사일을 도왔다. 진국은 비록 머슴이지만 재주가 비상해 농사일에도 남달랐고 자기 일처럼 성실하게 일했다. 그러다 보니 박생원의 농사는 남들보다 소출이 훨씬 더 많았다. 그 덕분에 박생원과 식구들은 물론이고 동네 사람이 모두 입을 모아 칭찬했다. 그 마을에는 사람 보는 안목이 있는 심첨지라는 노인이 있었다. 그는 진국을 외동딸의 사윗감으로 눈여겨보고 있었다. 떠돌이 머슴이라는 게 마음에 걸렸지만 평소에 언행이나 됨됨이가 범상치 않아 보였다. 심첨지가 딸을 넌지시 불렀다. 얘야, 진국이가 머슴살이를 하고 있지만 장차 크게 될 인물 같은데 내 생각은 어떠냐? 그런데 딸이 뜻밖의 대답을 했다. 지금은 비록 머슴으로 살고 있지만 문벌 있는 자손으로 앞으로 크게 될 인물이라 생각됩니다. 무엇보다 부모님께서 정하시는 일이니 부모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혼례가 진행되었다. 심첨지의 살림도 넉넉한 편이 아니었고 진국도 머슴처지라 혼례라고 해야 냉수 한 그릇 떠놓고 하는 것이었다. 그렇게 진국과 심첨지의 외동딸은 가약을 맺었다. 그러던 어느 날 진국의 아내가 진지하게 말을 꺼냈다. 이렇게 인연을 맺은 건 당신의 가능성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든 제가 살림을 꾸려갈 테니 이제부터 좋은 스승님을 찾아다니며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앞으로 10년 동안 집을 떠나 뜻을 이루도록 하세요. 진국은 아내의 말을 가슴에 새겼다. 알았소. 내 반드시 성공하리다. 그렇게 진국은 아내를 떠나 얼마 안 되는 노자를 가지고 집을 나섰다. 그는 우선 제천 어느 시골 서당을 찾았다. 그곳에서 천자문부터 한자 한자 글을 배우기 시작했다. 그러나 진국은 지혜가 남달랐다. 게다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에 금세 두각을 나타냈다. 천자문을 뗀 진국은 한 걸음씩 어려운 학문을 익혀나갔다. 몇 년 후엔 스승의 힘으로는 도저히 더 가르칠 수 없을 만큼 성장했다. 이보게, 더 이상 가르칠 것이 없네. 스승의 그 말에 진국은 책들을 짊어지고 정방사란 절로 찾아갔다. 그리고 헛간 같은 방 하나를 얻어 피나는 공부를 시작했다. 아침 저녁 절 마당을 쓸고 때로는 나무도 해주고 하면서 끼니를 얻어먹었다. 집 생각이 나거나 잡념이 생길 때면 청풍호를 바라보며 마음을 정진하곤 했다.
마침내 아내와 약속한 지 10년 만에 진국은 과거에 응시하여 보기 좋게 급제하고 마침내 홍문관 교리가 되었다. 글 공부에 전념하느라 연락을 끊은 지 어언 10여 년. 그 세월 동안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마침내 아내와의 약조를 지킨 진국의 눈앞에 아내의 얼굴이 아른거렸다. 진국은 일부러 초라한 행색을 하고 서둘러 상주로 내려와 심첨지 집을 찾아갔다. 그런데 마을은 그대로인데 심첨지의 집만 주인 없이 텅 비어 있지 않은가. 임기척 없이 덩그런 집 앞에서 진국은 눈앞이 아찔했다. 아내와 장인에게 무슨 일이 있었단 말인가. 진국은 이웃집을 찾아가 문을 두드렸다. 혹시 이 마을에 살던 심첨지란 분이 어디로 가셨는지 아시는지요? 아, 그 어른은 몇 년 전에 병으로 돌아가셨고 늙은 아내는 사위가 돌아올 거라고 멀리 가지 않고 산 너머에 새로 집을 짓고 딸과 살고 있다오. 그 말을 듣자 진국은 기쁨에 눈물을 흘렸다. 진국은 그 길로 산 너머 마을을 향해 급히 달려갔다. 저 집이다. 진국은 알려준 집을 찾아 문을 두드렸다. 그러자 한 아이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가. 누구신지요? 어머니를 뵈러 왔다. 그런데 내 이름이 어떻게 되느냐? 이은성이라 합니다. 몇 살이지? 10살입니다. 진국은 그 아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자기 아들이란 걸 알았다. 어머니께 이 진국이란 사람이 찾아왔다고 전하거라. 네? 그럼? 그 말을 듣자 아이는 곧장 안채로 뛰어들어갔다. 잠시 후 아내가 눈물을 흘리며 버선발로 달려나왔다. 길쌈을 하던 차림 그대로였다. 그동안 어떻게 지냈소? 당신이 떠나간 동안 길쌈 일을 해서 먹고 살았지요. 다행히 일이 잘 되어 이렇게 새 집도 지었고요. 친정아버지께서 몇 년 전 병으로 돌아가셔서 친정어머니와 같이 지내고 있어요. 그동안 열심히 공부했지만 약조를 지키지 못하고 이 꼴로 돌아왔어. 당신한테 면목이 없어. 아니에요. 당신이 돌아온 것만으로 만족해요. 이제 다신 헤어지지 말아요. 참, 은성아, 아버지께 인사드려라. 우린 벌써 구면이요. 진국은 웃으며 사실은 과거에 급제하고 홍문관 교리가 되어 가족들을 데리러 왔노라고 말했다. 아내는 또 한 번 놀랐지만 그로 인해 기쁨이 더해졌다. 얼마 후 10년 동안 헤어졌던 아내와 아들 그리고 장모와 함께 진국은 한양으로 올라왔다. 그리고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능력을 인정받아 마침내 높은 관직에 올랐다. 희한한 술잔에 숨겨진 비밀.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산기슭, 다 쓰러져가는 초가 옆 가마에 뻘건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아, 이번에는 잘 나와야 할 텐데. 일찍이 부모를 여의고 홍천 팔봉산 자락에 자리를 잡고 질그릇을 만들어 팔아 생계를 이어가는 우삼돌이 가마 앞에 쭈그리고 앉아 있었다. 질 좋은 흙을 구해야 좋은 그릇을 만들 텐데 최근에 구해온 흙이 좋지가 않은지 지난번 만든 그릇이 절반 이상 굽다가 금이 가버린 탓에 삼돌은 가마를 떠나지 못하고 애를 태웠다. 그곳에 자리를 잡고 질그릇을 만들어 팔아온 지도 어느덧 7회가 지났다. 그릇을 만들기만 해서 될 일이 아니오. 들고 나가 팔기까지 하려니 힘에 부칠 때가 많았다. 여기서 이럴 게 아니라 분원에 들어가 사기를 만드는 기술을 배우자. 삼돌은 고향을 떠나
경기도 광주에 있는 분원을 찾아갔다. 독이 만드는 일을 하러 왔습니다. 만들어는 봤나? 지금까지 질그릇을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그럼 한번 만들어 보게. 조기장 영감은 삼돌이 만든 그릇을 보더니 말했다. 질그릇과 사기는 다르다네. 솜씨가 좋으니 한번 일해보게. 변수 어른께는 내가 얘기하지. 사기는 궁중과 양반가에 널리 쓰이는 그릇이라서 늘 일손이 모자라던 차에 삼돌은 쉽게 분원의 자리를 얻었다. 경기도 분원에 자리를 잡은 삼돌은 조기장 밑에서 열심히 기술을 익혔고 점차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이거 누가 만든 것인가? 스라에 있는 우삼돌이란 사기장의 솜씨이옵니다. 사웅원에서 나온 관리가 삼돌이 만든 사기를 보고 감탄을 금치 못했다. 그의 도의 기술은 날이 갈수록 뛰어난 경지에 도달했고 그가 만든 사기는 궁중에 진상되었다. 순조 임금도 삼돌이 만든 순백색 자기에 감탄을 금치 못했고 스승은 촌스러운 이름 대신 빛나는 옷과 같다고 해서 명옥이란 이름을 지어주었다. 그는 뛰어난 도공으로 이름을 날리기 시작했고 명문 세가들은 그의 작품을 수정하는 것이 큰 자랑거리였다. 하지만 명옥의 솜씨를 시기하는 자들이 있었으니 바로 분원에서 일하고 있는 사기장들이었다.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는 친구가 분수도 모르는군. 종일 일밖에 모른다니까? 즐겁게 사는 법을 알려줘야겠군. 동료 사기장들은 명옥을 데리고 색주가를 찾았다. 이복의 명옥이 자네 덕에 우리 분원이 번창해 가니 한턱 내는 거야. 오늘은 아무 생각 말고 진탕 놀아보세. 뭐하냐? 한 잔 올리지 않고. 서방님, 제 잔 받으세요. 그렇게 뻣뻣하게 계시지 말고. 미리 여인들에게 귀띔을 한 뒤라서 여인들은 명옥을 둘러싸고 애교를 떨며 노총각 가슴에 불을 질렀다. 처음엔 목석 같던 명옥도 거듭되는 술잔에 무장해제라도 된 듯이 여인의 치마폭에서 헤어나질 못했다. 그렇게 동료 사기장들의 계획은 들어맞았고 한 번 발을 들여놓은 명옥은 술과 여자에 빠지기 시작했다. 늦게 배운 도둑질이 밤새는 줄 모른다고 일만 마치면 매일 술집을 찾아가 여흥을 즐겼다. 자네 요즘 무슨 일이 있나? 명옥이 만드는 도기를 보고 조기장 영감이 건넨 말이었다. 아니에요. 일은 무슨 일이요. 그도 그럴 것이 매일 술독에 빠져 지내니 손이 떨려서 제대로 된 도기를 만들기 어려울 지경이었다. 그동안 모아둔 돈마저 술집 여인들 속주머니를 채우고 말았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조기장 영감이 명옥을 꾸짖었다. 이보게, 자네를 내 후계자로 믿고 있었는데 사기장들 꼬임에 빠져서 주정뱅이 신세가 되어가니 이 무슨 꼴인가? 조기장 영감의 질책을 듣고 명옥은 그동안의 방탕함을 후회했다. 하지만 하루아침에 술버릇을 돌이키기가 쉽지 않았다. 술을 절제하도록 하여 주십시오. 명옥은 매일 그렇게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 기도를 드리더니 마침내 작업대 앞에서 무언가 만들기 시작했다. 그렇게 만들었다가 깨트리고 다시 만들기를 수백 번도 더 했다. 그러더니 조기장 영감 앞에 작은 술잔 하나를 내미는 게 아닌가. 그동안 그 술잔 한 개를 만든 건가? 그냥 술잔이 아닙니다. 술을 절제할 수 있는 잔이지요. 계영배라고나 할까요? 술을 절제하는 잔이라고? 술을 가득 채우면 술이 사라지는 그런 잔이지요. 그게 무슨 소린가? 술이 사라지다니.
명옥은 뜻모를 미소를 지었다. 그날 이후로 명옥은 다시 마음을 잡았고 경기도 분원에선 많은 명품 도자기를 왕실에 공급했다. 그런데 어느 날 명옥이 애지중지하던 그 술잔이 사라졌다. 왕실로 올려보내는 도자기 틈에 끼어갔는지 누군가 슬쩍 집어갔는지는 알 수 없으나 사라진 그 술잔은 어디론가 행방을 감추고 말았다. 잃어버린 술잔에 대한 미련이 없어질 만큼 시간이 흘렀다. 가평에 사는 박진사의 생일잔치 날이었다. 부유한 토반이기도 하고 세력가인 박진사의 생일인지라 현감을 비롯해 지역 유지들이 모두 모인 자리였다. 현감 어른, 제 잔 받으시지요. 허허, 고맙소이다. 박진사는 사랑방에 모셔두었던 영롱한 술잔을 꺼내 현감에게 한 잔 가득히 따라주었다. 술이 어디 있소?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박진사가 보니 현감이 내민 술잔이 비어있지 않은가. 다시 가득히 따라 놓으니 잠시 후 다시 잔이 비어있었다. 희한한 일이군. 구멍이 난 것도 아닌데 몇 번을 반복해도 마찬가지로 술이 사라지는 게 아닌가. 잔치가 끝나고 모두 돌아간 뒤 박진사는 잔을 가지고 들어와 섬뜩한 마음에 잔을 들어 바닥에 깨트려 버렸다. 그런데 바닥에 떨어져 두 조각이 난 잔을 들어보니 바닥에 만드니와 장소가 적혀 있는 게 아닌가. 경기도분은 우명옥. 우명옥이라면 독일로 유명한 장인 같은데 괜히 깨뜨렸나? 어떻게 술잔에 그런 조화가 일어나는지 한번 가서 알아보자. 며칠 후 박진사는 깨진 술잔을 챙겨서 경기도 분원을 찾았다. 그리고 술잔을 내밀며 우명옥을 찾았다. 그러자 나이든 노인이 나왔다. 댁이 우명옥이요? 아닙니다. 그 친구는 며칠 전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말았지요. 아, 안타깝군요. 이 술잔 그 사람이 만든 건가요? 박진사는 깨진 술잔을 조기장 영감에게 내보였다. 그런 것 같군요. 술잔을 잃어버리고 한동안 찾았었는데 그건 어떻게? 작년 이맘때쯤 내 손에 들어와서 사랑방에 두었었는데 며칠 전에 꺼내 술을 따랐더니 술잔이 저절로 비어버리는 바람에 깨트려 버렸어. 그게 언제지요? 사흘 전이요. 그 친구도 그날 세상을 떠났지요. 우연치고는 정말 이상한 일이군요. 조기장 영감은 깨진 술잔을 받아들었다. 이건 그 친구에게 주어야겠습니다. 박진사는 묘한 죄책감이 들어 좋은 도기를 만드는 데 쓰라며 분원에 천냥을 내놓고 돌아갔다. 조기장 영감은 깨진 술잔을 우명옥의 묘에 가져가서 내려놓았다. 이보게, 잃어버린 잔의 술잔을 가져왔네. 술잔이 깨진 것만큼 내 마음도 깨진 듯이 아프다네. 분원이 내려다 보이는 그곳엔 찬바람만 스산하게 불고 있었다. 도적이 된 사또의 아들. 얘기 들었나? 어젯밤에 맹진사댁이 털렸대. 맹진사댁이? 누구 짓이지? 자네 십자성이라고 못 들어봤나? 십자성? 그 신출규모라다는 도둑말인가? 간밤에 맹진사의 집이 감쪽같이 털린 걸 두고 마을 사람들이 모여 수군거렸다. 평소에도 인색하기로 소문난 맹진사인데 애지중지하던 재물을 몽땅 털렸으니 그 속이 어떠할지는 물어보나 마나였다. 사또, 그놈을 꼭 잡아주십시오. 알겠소. 노력해보겠소이다.
전관사또도 십자성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쫓아다녔지만 번번이 놓치고만 터였다. 아니, 놓친 것이 아니라 아예 흔적도 찾을 수 없었다. 어디를 털겠다고 예고를 하고 거사를 치렀지만 언제 왔다 갔는지 쥐도새도 모르게 다녀가니 귀신이 곡할 노릇이었다. 신관사또가 부임해 온 지 석 달 만에 이번엔 상천골 맹부잣집이 털린 것이다. 그런데 십자성의 표적이 되는 인물은 한결같이 공통점이 있었다. 가진 재물은 많지만 남에게는 인색한 그런 사람들이었다. 도둑을 맞아 안 됐지만 속 시원하긴 해. 돈밖에 모르더니만 조용히 하게 누가 듣겠어. 맹진사집 땅을 소작하는 이서방이 소작료를 조금 늦게 냈다고 지금까지 일구던 밭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는 바람에 식구들이 길바닥에 나앉을 판이었다. 어느 날 이서방의 쓰러져가는 초가집 처마 밑에 엽전 구러미가 놓여 있었다. 누가 갖다 놓은 거지? 그런데 엽전을 싼 종이에 십자 표시가 그려져 있는 게 아닌가. 십자성이 다녀갔어. 이서방이 엽전 꾸러미를 들고 방으로 들어가서 아내에게 속삭였다. 십자성의 정체가 누구인지 어디 사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다. 다만 돌아가는 상황을 다 아는 거로 봐서 정체를 숨기고 근처에 사는 게 아닌가 하고 판단할 뿐이었다. 혹시 자네가 십자성 아닌가? 뭐요? 농이라도 그런 소리 말게. 사내들은 모이면 가끔 그런 소리로 상대방을 당황하게 했다. 그만큼 모두 십자성의 정체가 궁금했다. 신관사또가 부임해 온 지 어느덧 2해가 훌쩍 지났지만 맹진사 사건은 물론이고 그 뒤로도 허탕만칠 뿐이었다. 십자성이 다녀간 자리에 덩그러니 남아있는 건 십자 표시가 그려진 쪽지 한 장뿐이었다. 십자성이 다녀갔대? 잘 됐구먼. 언제부턴가 십자성이란 존재는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의 해결사 같은 존재가 되어 있었다. 그 소문이 한양에까지 퍼졌고 조정에선 십자성을 잡기 위해 안찰사를 파견하기도 하고 오작인까지 고용해 보았지만 모두 허사였다. 그 지역을 잘 아는 자를 사또로 내려보냅시다. 그리하여 마침내 양산 출신인 장덕수가 부임해서 내려가게 되었다. 장덕수는 고향으로 내려가게 되어 좋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론 십자성이란 도둑 때문에 마음이 무거웠다. 전임 사또들처럼 쫓겨나게 될까봐 걱정이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다. 장덕수가 과거에 급제해서 한양으로 올라가기 전에 사랑하던 여인이 있었다. 형편이 넉넉지 않던 장덕수의 과거 시험 노자를 마련해 준 것도 그 여자였다. 마침내 과거에 급제해서 그는 한양에 관직을 얻었다. 자리 잡히는 대로 데려갈 테니 조금만 기다리시오. 장덕수는 여인을 남겨두고 그렇게 한양으로 떠나갔다. 여인의 뱃속엔 그의 아이가 자라고 있었지만 장덕수는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 하지만 계절이 바뀌어도 한양에 간 장덕수에겐 소식이 없었다. 배가 불러오자 여인은 집을 떠나 홀로 아이를 낳아 길렀다. 아이 이름은 준배였다. 아비 없는 아이라는 소리를 듣지 않도록 여인은 온 힘을 기울여 아들을 키웠다. 세월이 흘러 어느덧 아이는 17살의 건장한 청년으로 자라났다. 어머니, 아버지는 어떤 분이세요? 아들의 질문에 여인은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마침내 다 큰 아들에게 아버지의 존재를 숨김없이 털어놓기에 이르렀다. 준배는 그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은 듯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죽은 줄로 알았던 아버지가 살아있었고 그것도 한양에서 관직을 맡고 있다니 말이다. 준배는 그 이후로 아버지에 대해 2번 다시 묻지 않았다. 장덕수가 부임해 온 뒤 며칠 후였다. 그렇게 뜬구름 같던 십자성이 제 발로 관가에 찾아와 자수를 한 것이다. 준배 아니요? 저 친구가 십자성이란 말이요? 스스로 자수를 하다니 무슨 일이요? 동원에 무릎을 꿇은 준배를 보고 여기저기서 수군수군 댔다. 네가 십자성이 틀림없느냐? 그렇습니다, 사또. 그러자 장독수가 근엄하게 명령했다. 여봐라, 이 자를 당장 하옥하도록 하라. 신출규모란 십자성은 마침내 무력하게 감옥에 갇히고 말았다. 그런데 알 수 없는 건 왜 스스로 자수를 했느냐 하는 거였다. 도둑이긴 하지만 어려운 사람들에겐 영웅이었어. 맞아. 그런데 왜 자수를 했을까? 그날 저녁 감옥에 갇힌 십자성이 사또를 뵙기 원한다는 전갈이 들어왔다. 장독수가 감옥을 찾아가니 준배가 그를 보고 어머니를 통해 들은 얘기를 꺼냈다. 그럼 네가 내 아들이란 말이냐? 그렇습니다. 이제 아버지를 배웠으니 여한이 없습니다. 저는 죄를 지은 몸 한 가지 청이 있사온데 홀로 계신 어머니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독수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조용히 말을 꺼냈다. 이 모든 게 내 죄니라. 뒷일은 내가 책임질 테니 너는 이 길로 어머니를 모시고 떠나도록 해라. 아버님, 너희 모자를 거두지 못한 나를 용서해라. 그리고 앞으로 다시는 도적질을 하지 말거라. 장독수는 감옥에서 준배를 풀어주었다. 그리고 십자성에 대한 모든 사연을 소상히 적어 상소문을 올리고는 죄인을 풀어준 책임을 지고 관직에서 물러났다. 조정에선 십자성이 비록 도둑이지만 가난한 백성들을 구제한 사실을 인정해서 죄를 묻지 않기로 했다. 옥에서 풀려난 십자성은 어머니와 함께 고향을 떠났다. 관직을 내려놓은 장독수가 준배와 어머니를 다시 만났는지는 알 수 없었다. 부자 상인의 놀라운 정체. 맑은 호수와 우뚝우뚝 솟은 봉우리에 둘러싸인 평화로운 마을이 있었다. 호수에 물 한 개가 자욱이 깔릴 때면 집집마다 다듬이돌 두드리는 소리가 더욱 고즈넉하게 들렸다. 그런데 이 평화로운 마을에 도적이 들끓고 민심이 흉흉해지기 시작했다. 해가 떨어지면 사람들은 문단속을 하고 집안에서 한 발자국도 나서질 못했다. 이게 대체 뭔 일이랴? 난리여 난리. 마을 사람들은 삼삼오오 모여 앉아 한숨만 내쉬었다. 강원도 산간에 도적대가 출몰하여 재물을 약탈하고 아녀자를 납치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이다. 나라에선 관군을 동원하여 토벌에 나섰으나 우두머리가 무술이 뛰어나고 지리학이 탁월해서 감히 잡을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었다. 동해 번쩍 서해 번쩍 그 날쌘 행동이 황해도에서 명성을 날린 임꺽정의 뒤를 이을 정도였다. 그 당시 장대석이란 용감한 자가 있었다. 그는 지리학과 무술이 뛰어나 일찍이 훌륭한 무인이 되기로 마음먹었다. 그래서 무과에부터 상의원 주부가 되었다. 그런데 상의원이란 곳이 궁궐 안에 의복과 재물을 관리하는 일을 하다 보니
능력을 발휘할 기회가 없었다. 이번 기회에 내가 한번 나서보자. 그는 상부에 산적 우두머리를 잡아보겠노라고 아뢰었다. 잡을 자신이 있단 말인가? 한번 맡겨주십시오. 장대석은 이번 기회에 공을 세워 인정을 받아 무인으로 출세하고 싶었다. 하지만 목숨을 걸고 산적 소굴로 들어가 우두머리를 잡는 일이 그리 호락호락한 게 아니었다. 금부도사로 제수하고 필요한 경비와 인원은 넉넉하게 내주겠다. 하지만 만약 실패하는 날엔 엄히 책임을 묻겠다. 그런 내용의 밀지를 받자 장대석은 노모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다. 혹시 잘못되기라도 하면 어머니는 어찌한단 말이냐? 집에 돌아온 장대석은 어머니에게 사실 얘기를 했다. 어찌하여 그런 위험한 일에 나서려 하느냐? 사내가 한번 뜻을 품었으니 어찌 편한 것만 찾겠습니까, 어머니? 무사히 돌아올 테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장대석은 노모를 안심시키고 평소 눈여겨두었던 뛰어난 병사 몇 명을 추려서 토벌대를 꾸렸다. 강원 가명을 찾아간 장대석 일행은 병력 지원을 요청하고 나서 인삼무역상이라 신분을 속이고 일부러 산적 출몰이 잦은 곳에 숙소를 정했다. 주모, 여기 주한상 좀 푸짐하게 내오시오. 저기 있는 손님들한테도 술과 안주 좀 돌리시오. 돈은 걱정하지 말고. 장대석은 그곳에 며칠 머물며 돈을 물 쓰듯이 했다. 그리고 그곳에 드나드는 사람들과 친분을 넓혀 그곳의 동정을 살펴보았다. 그러던 어느 날 장대석의 눈에 들어오는 자가 있었다. 바로 근처 향청에 소속된 향리였다. 술자리에 어울려서 장대석 일행에 대해 꼬치꼬치 캐묻는 게 수상해 보였다. 꼼짝 마라. 산적 일당이 틀림없지. 장대석은 칼을 뽑아 들었다. 아닙니다. 목숨만 살려주시면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자는 그곳에 드나들면서 관군이 온다고 산적들에게 일러주고 돈 많은 여행객이 오면 알려주었다. 그리고 그 대가로 돈을 받았다. 난 한양에서 온 금부도사다. 나를 도와서 내 죄를 용서받겠느냐 아니면 산적편에 서겠느냐. 어떻게 도와드리면 되겠습니까? 산적 우두머리는 어디 있느냐? 그러자 향리는 고개를 세차게 내저었다. 전 모릅니다. 신분을 드러내지 않고 다녀서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산밑 암자에 탁발승이 있는데 우두머리와 친해서 그곳에 들락거린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장대석은 향리가 알려준 암자로 탁발승을 찾아갔다. 계시오. 뉘신데 여기까지 온 거요. 장대석은 탁발승의 멱살을 잡고 목 밑에 칼을 들이댔다. 한양에서 온 금부도사다. 산적 우두머리와 상통하고 있지. 처벌을 받겠느냐, 우두머리를 잡도록 도와주겠느냐.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돕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을 들은 장대석은 생각에 잠겼다. 상대는 뛰어난 무술 실력을 가진 자다. 맞붙으면 장담할 수 없어. 장대석이 탁발승에게 마지막이 귀옛말을 건넸다. 다음 날 밤이었다. 풍채가 좋고 날렵하게 생긴 사내가 암자를 찾아왔다. 잘 있었나? 그래, 무슨 일인가? 마침 좋은 술이 있어서 오시라고 했지요. 탁발승과 우두머리는 주거니 받거니 밤새 술잔을 기울였다. 장대석은 군졸들을 이끌고 숨어 때가 되기를 조용히 기다렸다.
새벽녘 수랑아리가 바닥을 드러낼 무렵 문 앞에서 장대석이 소리쳤다. 힘없는 백성들의 주머니를 약탈하고 아녀자를 납치한 죄로 너를 체포한다. 이리 나와 오랏줄을 받아라. 이런 함정이구나. 산저 우두머리는 문을 박차고 일어나 도망치려 했으나 다리가 풀려 이미 장대석의 적수가 되지 못했다. 당장 이자를 포박해서 한양으로 압송하라. 그렇게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들고 관군을 조롱거리로 삼던 산적두목이 마침내 잡히고 말았다. 그렇게 신출규모하게 자취를 감추는 데는 타락한 관리와 주변 사람의 도움이 있을 거로 생각한 장대석의 지략이 맞아 떨어진 것이다. 개선장군처럼 한양에 돌아온 장대석은 능력을 인정받아 후에 강원 감찰사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다. 며느리와 시아버지의 서로 다른 인생. 한적한 시골 마을에 박첨지라는 남자가 살고 있었다. 그는 무슨 불행인지 아내와 딸을 원인 모를 병으로 잃고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믿고 의지하던 아들마저 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이제 젊고 가련한 며느리와 단둘이 지내게 되었지만 독수공방하는 며느리의 처지에 마음이 무거웠다. 이 무슨 기구한 운명이란 말이냐. 바깥 출입도 하지 않고 두문불출하며 지내던 박첨지는 젊은 며느리를 볼 때마다 한숨이 새어나왔다. 불과 1년 전에 시집온 며느리에게 자신이 마치 죄인 같았다. 나만 없으면 저 아이가 제가해서 살 텐데. 그렇게 생각한 박첨지는 바깥 구경이나 한번 하고 죽어야겠다. 그 마음 먹고 하인을 데리고 집을 나섰다. 한참 길을 걷다 보니 갈증이 났다. 마침 샘물을 발견해 목을 죽이고 가뿐해진 마음으로 길을 다시 나서려는 순간이었다. 근처 커다란 정자나무 아래 한 노인이 앉아 있었다. 어디 가는 길이시오? 노인의 물음에 박첨지는 대답했다. 그냥 바깥 구경이나 하려고 나왔습니다. 허허, 그럼 이리 와서 잠시 쉬었다 가시오. 박첨지가 옆에 앉자 노인은 그를 잠시 바라보더니 의미심장한 말을 꺼냈다. 인연이라는 건 있다가도 사라지고 없다가도 생기는 법이지요. 노인의 말은 마치 운명을 예언하는 듯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뜬금없는 노인의 말에 박첨지가 의아해하니 노인이 다시 말을 이어갔다. 제비가 스치거든 마시지 마시오. 그리고 금강산 길목에서 만나는 인연을 소중히 여기시오. 노인의 말에 박첨지는 마치 운명의 조언처럼 들렸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며칠 후 집으로 돌아오니 젊은 며느리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술상을 내왔다. 평소와는 달리 곱게 단장한 모습에 박첨지는 잠시 의아했으나 이내 술잔을 들었다. 그런데 그 순간 제비 한 마리가 날아와 술잔 위를 스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닌가. 문득 노인의 말이 떠오른 그는 며느리가 나간 뒤 은수저를 술잔에 담가 보았다. 그러자 은수저가 검게 변했다.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없애고 계가하려고 술에 독을 탄 것이었다. 박첨지는 충격에 휩싸였지만 노인의 말 덕분에 목숨을 구한 사실에 안도했다. 더 이상 이 집에 머무를 수 없다고 판단한 그는 다음 날 아침 며느리에게 말했다. 얘야, 금강산 구경을 하고 오마. 의복을 준비해다오. 며느리는 시아버지가 아직 살아있는 걸 이상히 여겼으나
떠난다니 내심 기뻐하며 서둘러 채비를 도왔다. 멀고 먼 여행 끝에 박첨지는 마침내 금강산 길목에 들어섰다. 이게 얼마만인가? 20년이나 지났구나. 그는 옛 추억이 깃든 풍경을 바라보며 오랜 기억을 떠올렸다. 20살 무렵 친구들과 함께 금강산에 왔던 시절이 문득 떠올라 가슴이 뭉클했다. 잠시 큰 바위에 걸터 앉아 쉬고 있는데 20살쯤 되어 보이는 젊은 총각이 그를 보고 달려왔다. 어르신, 절로 가시는 길입니까? 저희 주막이 바로 절 아래에 있으니 쉬어 가시죠. 청년의 말에 이끌려 주막에 도착하니 한 중년 여인이 온화한 미소로 그를 맞아주었다. 밤이 되자 주모는 술상을 차려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어르신, 20년 전 이 절에 오신 적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을 들은 박첨지는 오래된 기억을 더듬었다. 글쎄, 그랬던 것 같기도 하오. 여인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용기 내어 말했다. 세 분이 함께 오셨지요. 그날 밤 저와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날 가진 아이가 바로 저 총각입니다. 정말? 내 아들이라고? 놀란 박첨지는 그제야 흐릿한 기억 속에서 그날 밤의 일을 떠올렸다. 주모는 박첨지가 다시 나타날까 싶어 주막을 떠나지 못하고 기다려왔다고 말했다. 이렇게 그는 뜻밖의 잃었던 가족을 되찾게 되었다. 아들은 아버지가 다시 오실 줄 알았다고 기쁨에 눈물을 흘렸고 박첨지는 미안한 마음에 아들을 꼭 끌어안았다. 그렇게 잃어버렸던 가족을 되찾은 박첨지는 주모와 아들을 데리고 주막을 정리한 뒤 집으로 돌아갔다. 그 사이 젊은 며느리는 시아버지가 없는 틈을 타 이미 개가를 한 뒤였다. 얼마 후 박첨지를 만난 며느리는 죄송합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신 줄 알았습니다. 하고 변명했지만 이미 지나간 일이었다. 박첨지는 며느리의 행동이 처음엔 괘씸했지만 이내 이해하기로 했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새롭게 만난 가족과 함께할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박첨지의 삶은 분명 험난하고 파란만장했지만 이제 그는 새롭게 얻은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었다. 때로는 인생의 막다른 길이 새로운 시작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그는 자신의 삶을 통해 증명하고 있었다.